안녕하세요. 고드림 ASMR입니다. 오늘은 전에 읽었던 강수진 발레리나님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의 파트 1을 읽을 차례입니다. 저번에는 프롤로그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파트 1 들어갈게요. 파트 1. 어제 가졌던 열정의 크기가 오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뉴욕 밤하늘 가장 담담한 별 하나.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린다. 토슈즈 발가락 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무대 나무 바닥에 닿으며 나는 소리이다. 내겐 아주 익숙한 소리이다. 눈을 감는다. 이는 내 숨소리가 아니다. 내 또래 혹은 나보다 한 연배 위의 서양 무용수들이 뿜어내는 가쁜 숨소리이다. 눈을 감아도 그들의 열정이 느껴진다. 그들의 열정을 확인한 순간 숨을 멈추고 눈을 떴다. 땀방울이 내게 떨어질 듯 그들은 내 가까이에 와 있다. 거친 숨소리, 박자를 마주치는 호흡, 미세한 근육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이 호흡과 떨림. 그들은 공연을 끝낸 후 내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숨을 몰아쉰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죽음이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 마지막 숨을 쉬듯 그들의 숨은 거칠고 또 절박하다. 이제 막 공연을 마치고 들어와서 근육에 쌓인 산을 중화시키고자 허파에서 거세게 이산화탄소를 밀어내기 위해 내뿜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엄청난 기대감과
극도의 긴장감이 한데 어울려서 그 또래의 젊은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 바로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뿜어내는 그런 거친 숨소리이다. 반면에 나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다. 숨소리가 고를 뿐만이 아니라 그 숨을 담고 있는 내 몸, 그리고 그 몸을 통제하는 영혼까지도 고요하기 이를 데가 없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순간의 감정. 제가 강수진님이 이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도 그 순간이 고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에게 절박한 순간이 닥쳤을 때 자신의 일생일대의 기회에 놓였을 때,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고요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무용을 했을 때 저는 이 로잔 발레 콩쿠르처럼 어떻게 보면 대단한 대회는 아니었지만 누구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 그게 콩쿠르라는 거, 대회라는 거 자체가 엄청난 중압감이 들거든요. 그때 제가 그 중압감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제 마음을 백지장 상태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서 연습을 했을 때 이 프롤로그에서 강수진 발레리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운명까지, 제 운까지 제가 통제하고 싶었었거든요. 이 부분이 연습할 때는 안 됐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동작이 대회 때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저 먹는 게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이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제가 너무 예민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좀 답답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틀렸거나 맞았다거나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 없이 모든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일생일대의 기회가 닥쳤을 때 어떻게 임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렇네요. 저는 강수진 선생님처럼 이 책을 읽기 전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 책 속에 기재되어 있는 글을 읽고 아,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이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정립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 강수진 발레리나님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를 함께 들으면서 어쩌면 그냥 미지수로 생각했던, 너무 크게만 생각했던, 정리가 안 됐던 생각을 함께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로잔은 스위스 보호 지방의 수도이자 우리에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를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 연맹의 본부와 국제 기구들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기억되는 곳으로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 산맥과 레마노스로 둘러싸인 천혜의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런 분위기 탓일까? (28년) 전 그날 나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고 긴장하지 않았다. 내 운명이 걸린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이곳 로잔에서 처음 창설된 국제 발레 콩쿠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콩쿠르, 불가리아의 바르나 콩쿠르, 미국의 잭슨 콩쿠르와 함께 세계 4대 발레 콩쿠르로 각광받는 대회로 성장하였다. 더군다나 로잔 콩쿠르에서 수상한 경우 단순히 메달이나 상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세계적인 명문 발레 스쿨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심사와 입상 조건은 그만큼 까다로웠다. 참가하는 무용수들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연습했고 인생을 걸고 무대에 올랐다. 인생을 걸고 무대에 오른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렇게 무대를 인생을 걸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에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개인 방송이나 또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 ASMR 또한 하루하루가 제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낼 때 인생을 걸고 보낸다는 거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은 너무나 개인 방송이나 이런 ASMR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을 걸고 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며 여러분 속에 녹아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을 걸고 무대에 올랐다는 이 말에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항상 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이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 또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듣는 또는 오전에 듣던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들으시던지 아니면 좀 무료한 시간에 들으실 때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제가 함께 녹아들며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개인 방송인, 그런 크리에이터, 그리고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최종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그들의 심장은 사정없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의 상황도 매우 절실했다.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은 상태였다. 결국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는 그러한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는 한 줄기 무지개와도 같은 기회였다. 입상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짐을 싸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죽기 살기로 연습했다면 나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연습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의식주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나는 달랐다.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남들보다 적게 먹고 여유를 누릴 사이도 없이 연습을 해야만 했다. 물론 발레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하루를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과 약간 다른 것은 바로 연습이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은 정말 살기 위해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경쟁자들을 의식했고 단지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진정 살기 위해 연습한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연습한다는 것은 오로지 나만을 의식하며 연습하는 것이다. 연습해서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남이 보기에 18시간 연습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18시간 연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정 살기 위해 연습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나는 모나코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하루를 매일 반복했다. 저는 연습의 질과 양에 대해서 이 연습의 질과 양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읽고 많이 느꼈는데요. 연습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남들한테 열심히 보이고 싶은 연습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연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냥 헛되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막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지도 않는 연습을 한다고 SNS에 올리는 그런 순간이 솔직히 저도 있었습니다. 물론 연습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고 연습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저를 돌아보면 과연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연습을 했는지 이 부분을 읽고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습은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변한 게 그저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를 확인받고 싶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가 잠이 들었을 때 얼마만큼 단잠을 잘 수 있는 거는 저의 단잠은 제 정신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보낼 때 진짜 잠을 맛있게 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좀 그냥 이렇게 보내자. 오늘은 좀 편하게 나 자신에게 눈속임하면서 보낸 날은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사람이 타인에게는 좀 부드럽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조금은 혹독한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다. 내가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 출전했던 1985년 이 해는 매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던 대회의 최종 결승이 처음으로 로잔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개최된 해이기도 하다. 유례 없이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15명을 선정하고 또 미국, 아시아, 호주에서 15명을 뽑아 뉴욕에서 재결선을 하게 되어 더욱더 만만치 않았다. 세계 경제의 심장,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미국의 뉴욕이라니. 많은 무용수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뉴욕의 모습과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개최된 로잔 콩쿠르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언론사들의 모습에 완전히 위축되어 긴장하고 있을 때 나는 늘 그렇듯 담담한 표정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토시주를 챙겨 신고 무대에 올라서 음악이 흘러나오기까지의 간격과 춤 동작 등을 머릿속에 반복하여 되새겼다.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쯤은 무던하게 넘길 수 있는 강심장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내 성격이 원래 그랬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토시 하나, 숫자 하나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계획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마음고생하기보다 그냥 내가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 그만큼 충분히 선보이면 만족하는 스타일이다. 과정만 만족한다면 연습의 결과는 마음에 두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무용수와 달리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줄 모르는 중요한 경연 무대였다. 하지만 역시 많은 관객에게 내가 준비해온 춤 사위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무대에 올랐다. 마음을 놓았기 때문인지 무대에서 나는 실수하지 않고 그간 내가 준비해온 공연을 선보였다. 그리고 춤을 추는 나 또한 그 시간을 충분히 즐겼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연습하고 있는 그 기량을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생일대에 대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역시 발레리나 강수진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강심장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수진님도 너무 좋아하고 또 한 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김연아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김연아님, 이 강수진 발레리나님 얘기하다 중간에 김연아님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김연아님의 그 피겨를 볼 때요, 아사다마오가 그 앞에 굉장히 너무나 최고의 무대를 하고 난 후에 김연아님이 다음 무대를 했었는데 거기는 장래에 그 호응이 있잖아요. 정말 아사다마오가 이제 금메달이다 라고 막 정해진 것처럼 눈물 흘리고 코치랑 안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쏠릴 수가 있는데 그 김연아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아이스케이트장을 가로질러 가는 걸 보고, 그리고 또 너무나 최고의 무대를 만드시는 걸 보고 굉장히 저는 김연아님을 존경하게 됐거든요. 강수진님하고 김연아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 무대를 즐겼다, 이 시간을 충분히 즐겼다, 이 말을 제가 이 강수진님의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대회를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 호흡을 저는 느끼지 못해서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김연아님의 그 피겨 무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즐겼다는 걸 감정적으로 이 책의 느낌을 상상하게 됐었거든요. 저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나도 이 부분을 읽고 또 김연아님을 생각하고 또 발레리나 강수진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예민하고 또 너무 마음을 많이 쓰고 거기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삶을 또 인생을 또 일생일대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되게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쁜 숨소리를 내며 잔뜩 긴장한 다른 무용수들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평온하고 담담할 수 있었다. 수상자가 하나둘씩 발표되고 순위는 상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상 가능성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장내는 폭발할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뉴욕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진 이날의 무대를 곱씹으며
공연 후 약간의 허탈감과 함께 밀려오는 그 강렬한 희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뱅시에스무. 뭔가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한 단어 하나가 들리는 듯했다. 모두들 와우 하는 탄성을 질렀지만 나만 혼자 뭐지? 누구지? 하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남은 상은 그냥 수상작이 아닌 1등상 단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호명을 받고 무대 위로 나가겠구나 생각하고 무대를 바라보며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시 장내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뱅 CGM 넘버 26. 세상에 나였다. 1985년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영예 1등. 내 허리춤에 달린 26번이라는 번호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술렁이던 장내는 어느덧 우른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언제나 늘 내 곁에 내 곁을 지켜주었던 마리카 선생님의 밝은 웃음이 내가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등을 한 것이 현실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대기석에서 수상을 위해 무대까지 올라가는 그 길지 않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수상이 나의 어제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다. 또 앞으로 그 선택에 대한 더 큰 기회와 그럴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날 저녁 뉴욕에서 로잔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가장 빛났던 별은 바로 나 강수진이었다. 나는 성공은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실패라는 놈은 한 번 붙으면 좀처럼 떠나지 않지만 성공이라는 놈은 늘 당신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끝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열정을 가져라. 열정만이 당신의 성공을 지켜줄 것이다. 열정을 잃었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열정을 잃은 작가의 글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는 없다.
열정을 잃은 발레리나에게 감동을 기대하는 관객은 없다. 몸은 따뜻한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취해 있어도 당신의 열정은 밖에서 떨게 하라. 당신의 열정을 가난하게 하지 말아라. 열정이 있다면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모나코의 밤하늘. 뉴욕의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화려한 별로 떠오르기 불과 3년 전만 해도 나는 별은커녕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하염없이 별을 바라보는 신세였다. 겨울이면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여름이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씻겨 모나코의 밤하늘은 청명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래서일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에 결맞지 않게 모나코의 밤은 순수하게 맑은 검정이다 못해 하늘의 검정 캔버스를 걸어놓고 다시 그보다 더 검은 페인트를 겹겹이 바르면 그 색깔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티끌 하나 없는 검정 하늘을 자랑했다. 그만큼 모나코의 밤은 별도 많고 밝았다. 만월일 때의 달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때 나에게 가장 고맙고 반가운 것이 바로 달이었다. 한국에서의 추석 한가위 보름달 같은 환한 달이면 더더욱. 당시 나는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 학생이었다. 3년 뒤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내 곁을 지켜주었던 마리카 선생님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는 1975년 비운의 왕비가 된 할리우드의 여신 등으로 불리기도 한 그레이스 켈리가 세운 학교였다. 당시 이 학교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명성을 듣고 몰려든 15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수업 내용이 체계적이고 과목 하나하나의 수준이 매우 높기로 유명했다. 정식 커리큘럼은 준비과정 4년에 고급과정 4년이었다. 도합 8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수료할 수 있었는데 8년 내내 하루하루의 수업과 개인 연습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숨막히게 돌아갔다. 오전 8시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8시부터 1시간 반 정도 기본 실기를 하고 이후부터는 2-3시간씩 진행되는 과목별 수업을 들었다. 대부분의 수업은 파드대, 포인트 클래스, 베리에이션 클래스 등 발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들도 있었지만 현대무용, 캐릭터 댄스 등의 고전 발레와는 다른 영역의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도 있었다. 또한 요가나 공연 리허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이긴 했지만 성악과 예술사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말 그대로 당시의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는
발레리나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이렇듯 빡빡한 하루가 끝나고 나면 어린 소녀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기진맥진했지만 나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두 눈에 총기가 번뜩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나에게는 저녁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었다. 도둑 연습 발레리나.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녁 7시 30분이 되면 학교와 기숙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외부 철문이 닫혔고 9시가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하지만 한창 꿈도 많고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들이 모여 있으니 하루 종일 진행된 수업에 녹초가 되었다 하더라도 금세 잠자리에 들지 않고 제잘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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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드는 아이가 많았다. 그럴 때만 여지없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부부였는데 학교 건물 1층에 살던 남편은 학교 관리 등을 일을 맡고 부인은 학교 학생들의 식사를 맡았다. 특히 남편인 관리인 아저씨에게 잠을 자지 않고 떠들다가 걸리면 다음날 교장선생님께 끌려가 호되게 혼이 나야 했다. 숙소가 학교 건물에 함께 있다 보니 관리인 아저씨는 쉴 새 없이 순찰을 돌았고 그런 감시망을 뚫고 도둑질을 하려는 나의 머릿속은 온갖 계획으로 가득 찼다. 당시 나의 도둑질 대상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스튜디오 그리고 불을 켜지 못하는 내게 한 줄기 빛을 제공하는 달빛 이 두 가지였다. 우선 8시 50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놀거나 수다를 떨기 위해 부산스러울 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발레복을 입었다. 그 다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하나당 거의 20초쯤 걸릴 정도로 천천히 숫자를 세다가 100을 외칠 무렵이 되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얼추 9시 30분이었다. 1년 동안 움직여온 내 머릿속의 시계추는 틀리는 날이 없었다. 부스럭대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옅은 코까지 골며 잠에 빠졌을 때야 조용히 이불 밖을 나왔다. 감시 눈초리를 번뜩이던 관리인 내외도 슬슬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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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제일 위층에 자리 잡고 있는 스튜디오로 향했다. 당시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에는 2개의 스튜디오가 있었다.
한 곳은 수십 명의 학생이 동시에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곳이었고, 다른 한 곳은 그보다는 훨씬 아담한 곳이었다. 내가 매일 밤 찾는 공간은 아담한 스튜디오였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그곳에서 나는 달빛을 조명 삼아 수업 시간에 배운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처음에는 연습실의 창문 너머로 도둑고양이가 보이기라도 하면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조금씩 이 시간이 흐르자 고양이마저도 어린 나이에 멀리 떠나온 자그마한 동양인 발레 지망생의 도둑 연습에 찾아온 반가운 관객처럼 느껴졌다. 어렵게 마련한 연습 장소였기 때문에 달빛 아래에서 도둑 연습은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나는 온몸의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관리인 부부에게 걸려 마리카 교장선생님께 알려지면 그게 혼날 텐데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따위 때문에 연습을 대충 할 수 없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는 2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달밤에 도둑 연습을 계속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연습을 한다는 거. 무용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은 진짜 하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 싫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꼭 무용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이 일에 대한 슬럼프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강도, 그 강도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텐션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텐션으로 연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강수진님이 2년 동안 이렇게, 그것도 몰래 밤에, 그것도 낮에는 수업 받고 모든 아이들이 다 잠들었을 때 그렇게 연습을 2년 동안 잠도 안 자고 했다는 거는, 그것도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그래서 강수진님 한 분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가장 발레를 잘하시는 대한민국 발레의 별인 강수진님 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연습을 매일 한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매일 한다고 하지만 몸이 이렇게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되게 골골대고 아프면 하루 정도 쉬고 이러거든요. 근데 몸이 아픈 쉬어가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타국에서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타국에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는 되게 정말 자신과의 싸움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제 자신을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나도 어떤 날은 하루 이렇게 안 하고 넘기는 날도 있거든요. 물론 정신력이 중요하지만
몸을 상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만 이 강수진님의 그 당시 어린 소녀였잖아요. 중학생이면 14살, 15살 이 어린 소녀가 먹었던 이 대단한 강단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배우고 싶고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15살 강수진님이 한 걸 더 나이가 많은 26살인데도 못하고 있는데 배워서 저도 지금부터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뭐 물론 몸을 아프면서까지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연습 강도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함 없이 약한 소리 안 하고 강하게 한번 같이 이겨나가 봐요. 저도 못하지만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과 제가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감수성 예민한 15살 사춘기 소녀였던 나에게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가뜩이나 여린 마음에 사정없이 생채기를 냈고 그렇게 상처받은 나의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다. 모나코의 공용어인 불어는 물론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벅찼다. 날마다 줄어드는 자신감에 비어가는 자리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만 가는 상실감이 다시 채우기 힘들 것 같이 그 상실감만이 대신 채워져 갔다. 그럴수록 발레만이 나의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처럼 15살이셨네요. 15살 소녀가 타국에서 부모님과 친구 그런 모든 외로움을 멀리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열정을 잡았고 열정의 손을 잡고 달려간 강수진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거든요. 나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든 상황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5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의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수준에 딱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9살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타지였지만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고시원에 있으면서 너무나 강도가 높은 걸그룹 연습생을 했었고 밥도 못 먹고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 아이들이어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다 주셨어요. 뭐 토마토나 다이어트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밥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밥을 편의점에서 사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살이 안 쪘었어요. 더 말랐었고 원래도 체격이 좀 작아서 좀 더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좀 제가 그때는 39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때 되게 뭐 이렇게 너는 뭐 밥도 제대로 안 챙겨오냐. 그때 사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요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몸도 약하고 연습 갔다 오면 바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연습 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때 그 걸그룹이 타이트하게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내자. 그래서 거의 군대 남자아이들 훈련시키는 것처럼
체력 훈련을 너무 혹독하게 시켰었거든요. 근데 먹은 건 없지, 뭐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되게. 그래서 이때 이 감수성 예민한 15살, 제가 그때 19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나이가 많아서 강수진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19살이었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외롭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근데 그때가 있어서 지금 제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 상황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편의점에 오므라이스 도시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시원에 전자레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오므라이스가 연습이 끝났는데 먹고 싶은데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오므라이스를 돌려가지고 품에 이렇게 안고 고시원까지 막 뛰었어요. 그 오므라이스 따뜻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머리랑 젖어가지고 막 그 오므라이스를 안고 뛰어서 씻지도 않고 옷도 안 벗고 앉자마자 오므라이스를 막 개눈 감추고 먹었거든요. 그때 오므라이스를 먹으면서 되게 울었어요. 너무 막 맛있어가지고 연습하고 난 뒤에 먹는 거라서 되게 맛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볶음밥 중에 좋아하는 게 오므라이스예요. 예, 가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 눈물 젖은 오므라이스를, 비에 젖은 오므라이스를 먹어봐서 그렇게 오므라이스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제 또 책으로 들어갈게요. 머리와 가슴이 발레 외에는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도록 육체의 한계를 넘나드는 혹독한 연습이 없었다면 아마 내 영혼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연습했었는지 모른다. 결국 열정이었다. 열정이라는 친구가 있었기에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나면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지워질 것 같지 않았던 모나코 밤하늘의 어둠도 희미해져 갔고, 저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희미한 빛이 스튜디오의 창들을 차례대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혹독한 도둑 연습 덕분이었을까? 모나코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나는 기본적인 연습조차 힘겹게 따라갔던 모습을 완전히 벗고 졸업할 때까지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내 도둑 연습은 완전히 성공적인 것이었을까? 관리인 부부와 마리카 선생님은 내가 밤마다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밤새 연습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물론 그때는 그렇다고 믿었다. 나는 그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알게 되었다. 발레는 사람의 신체가 완벽하게 공중에 떴다가 내려앉는 동작이 필수이다. 결국 연습이 반복되면 아무리 갸냘픈 소녀의 점프라 해도 그 소리가 관리인 부부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쩌면 그들은 물론 마리카 교장선생님도 나의 도둑 연습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 그때 내가 진짜 훔친 것은 연습 공간도 달빛도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훔친 것은 밤에는 학생들을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분들의 마음이었다. 그랬기에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내 행동을 기꺼이 눈감아 주었던 것이 아닐까? 불어도 영어도 잘하지 못해 친구들과 대화도 할 수 없는 한국에서 온 갸냘픈 아이의 뜨거운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녹인 것이다. 지금도 연습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절박한 심정으로 연습실을 훔치러 다녔던 그 시절을 떠오르곤 한다. 절박한 연습, 모든 일에 절박함이 없다면 그 일을 이뤄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절박함, 절실함. 그 사막에서는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오른텅스 블루가 쓴 사막이라는 시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만큼 외롭고 고달픈 게 인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삶이라는 무대 위로 몰려오는 파도와 싸워야 한다. 차라리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습관처럼 매일 느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시련에 주저앉지 마라. 두 손의 열정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마라. 열정이 너를 키울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무대에 올라가라. 가슴이 뛸 것이다. 당신의 뛰는 가슴은 당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가슴도 뛰게 만들 것이다. 열정은 그렇게 전염된다. 나는 무대 위에서 한 번도 가슴 뛰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나를 보는 관객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없기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온 세상이 너를 보며 두근거리도록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이 책의 감동을, 물론 제가 느낀 감동이지만 이 책의 감동, 나의 삶과 이 책 강수진님의 삶을 융합시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감동을 제가 가슴 뛰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 가슴은 뛰는데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나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거기까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너무나 좋은 책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읽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슴도 저와 함께 뛰어서 저의 삶에 대한 얘기보다 제 삶은 부족하니까 이 강수진님의 삶을 함께 같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가 되게 추적추적 오는 날이네요. 계속 가뭄이었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되게 부슬부슬 비가 오는 소리가 이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수진님 책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모두 굿나잇 되세요. 굿나잇. 굿나잇. 좋은 꿈 꾸세요.